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풀기 힘든 매듭 같은 인연을 만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고민과 성찰을 안겨주는 주제가 되곤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 속에서 한 여성이 겪어야 했던 시련과 예상치 못한 반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야기에 담긴 진심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하기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이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데 큰 격려가 됩니다. 저는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30대 직장 여성입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제 마음속에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좋지 않은 관계로 선을 긋고 지내던 시어머니와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로부터 다시 잘 지내보자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그 연락을 받은 이후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을 준비하던 그 순간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희 집안과 당신들 집안의 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남편보다 2살이 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연상연하 커플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제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집은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투자로 갑작스럽게 큰 부를 이룬 소위 말하는 졸부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해진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이렇게 털어놓았죠. 엄마가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예전부터 잘 살았던 집안도 아닌데 말이야.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받은 보상금이랑 보험금이 있었어. 그걸로 어머니가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그 땅이 개발되면서 값이 엄청나게 뛰어오른 거야. 그걸 몇 배로 팔아서 또 다른 곳에 투자하고 건물을 사들이면서 이렇게 된 건데 왜 자꾸 우리 집안의 급을 운운하시는지 모르겠어.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셔서 그런 걸까? 우리 엄마가 특별한 직업 없이 집에만 계시니까 혹시라도 내가 우리 집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건 아닐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어머니께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 장모님은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고, 당신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살아가실 수 있다고 여러 번 설명했는데도 저렇게 완고하게 반대하시니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사실 저희 집도 순탄한 세월만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한때 동네에서 부유하다고 소문났던 저희 집은 평범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사업을 정리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행히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 덕분에 어머니는 평생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셔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로서 저희 남매를 정성껏 키워주셨고 지금도 아껴 쓰시며 여유롭게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는 저희 집의 이런 속사정을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저희 집안을 멋대로 판단하고는 절대로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을 수 없다며 결혼을 극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그 반대가 극에 달했을 때 시어머니는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 폭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너, 내 아들한테 무슨 수작을 부렸길래
애가 부모랑 연을 끊겠다는 소리까지 하는 거니? 내가 그런 말에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연을 끊겠다니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어머님은 무슨 얼어 죽을 어머님이야. 너, 내 아들한테 이상한 소리 집어넣을 생각이라면 당장 그만둬.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제 상황도 한번 들어주세요. 상황? 무슨 상황? 홀어머니의 직업도 없으시고 너는 고작 평범한 사무직 아니니? 그 월급으로 내 엄마까지 부양하기는 힘들겠다 싶어서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꿰어낸 거잖아. 우리 아들 월급으로 내 엄마 먹여 살리려고? 꿈도 야무지구나. 내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정신 차리고 내 엄마 만나서 단판 짓기 전에 내가 알아서 정리해. 시어머니의 모진 말에 저는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밉다고 해도 가족까지 들먹이며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를 굳게 붙잡으며 자신만 믿으라고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정말로 자신의 모든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집을 나왔다며 저희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죠. 아들의 강경한 태도에 결국 시어머니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몇 달 후 시어머니는 제게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우리 종은이가 너랑 꼭 결혼해야겠다는데 어미인 내가 어떻게 더 말리겠니? 어머님, 혹시 저희 어머니 생계 문제 때문에 걱정하셨던 거라면 이제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 종은이한테 얘기는 다시 들었다. 어쨌든 이렇게 된 거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그렇게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예상대로 그리 살갑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만 만나 식사를 하는 딱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게 따로 연락하는 일은 없었고 저 역시 굳이 먼저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당분간은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럭저럭 평범한 고부 사이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상 저희 사이에는 따뜻한 정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까 잠잠했던 시어머니의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회사 일로 바쁜 주말이면 저를 따로 부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하니? 종은이한테 물어보니까 잔업 때문에 출근해야 한다던데 너는 뭐 할 거니? 주말에는 별다른 계획 없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좀 오너라. 이것저것 챙겨줄 게 있으니 와서 가지고 가. 평소에 연락 한 통 없으시던 분이 갑자기 부르시니 의아했지만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도착한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에는 집안의 모든 이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웬 이불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내가 혼자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도 온 김에 같이 하면 금방 끝나지 않겠니? 이게 전부 세탁기로는 못 빠는 거고 손빨래를 해야 하는 귀한 이불들이라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를 부른 진짜 이유가 고작 이불 빨래를 시키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급한 약속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온 뒤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의 전화를 받으셨는지 시어머니는 곧바로 제게 전화를 걸어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너는 그새를 못 참고 내 남편한테 일러 바쳤니? 원래 이런 집안일 같이 하면서 정드는 거지. 그걸 가지고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을 해. 어머님, 분명히 챙겨갈 것이 있다고 해서 간 겁니다. 저도 약속이 있었는데 시간을 쪼개서 간 건데 갑자기 이렇게 일을 시키시면 저도 당황스럽죠.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으시면 미리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래 여자들은 집안일 같이 하면서 친해지는 거야. 내가 뭘 모르니까 내가 싫다고만 하지. 친해지자고 부른 내 성의를 무시해. 저는 기가 막혀서 대꾸했습니다. 친해지려고 이불 빨래를 시키는 거라면 동네 빨래방 세탁기랑은 벌써 절친이 되셨겠네요. 다음부터 이런 일은 그냥 전문업체에 맡겨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교묘한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 갔더니 타지에서 살고 계시는 시이모님, 즉 시어머니의 여동생이 와 계셨습니다. 결혼식 이후 처음 뵙는 자리였습니다. 시이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훈계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불러야 겨우 얼굴 한번 비추는 거니? 자주 와서 얼굴도 보이고 해야지. 어머, 이모님. 저희 남편은 저희 친정에 명절이나 특별한 모임 아니면 가는 일도 없는 거려. 심지어 저희 엄마 전화번호도 모를거려. 어디 남자랑 여자랑 갔니? 여자는 자고로 시댁에 잘해야 인생이 술술 풀리는 법이야. 에이, 그건 너무 옛날 생각이죠. 이모님.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따지자면 결혼할 때 집도 남편이 전부 다 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집도 반반했고 저는 예물 하나 받은 것 없이 예단까지 싹 다 챙겨갔는데요. 이모님은 저한테 뭐 받으신 거 없으셨어요. 제 말에 시이모님의 얼굴이 굳어졌고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상황을 수습하기 바빴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결혼 비용을 전부 자신이 부담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저와 저희 집안을 없는 사람 취급했던 것이죠. 저는 이 모든 부당함에 대해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제 편에 서서 시어머니와 크게 다퉜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시어머니는 모든 화살을 제게 돌렸습니다. 저 때문에 아들과 사이가 멀어졌다며 저를 받아준 것을 후회한다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지쳐갔고 제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남들 시선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버릇, 이번 기회에 단단히 고쳐야 해.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든 나는 무조건 당신 편이고 다 이해할 수 있어.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 남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편으로 시어머니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다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게 되면서부터 겨우 활기를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었죠. 저는 이 관계를 이대로 끝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시어머니께서 먼저 제게 만나자는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뜻밖에도 시어머니는 제게 먼저 사과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좀 심했던 것 같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너무 나를 세워서 말씀드렸어요. 저도 죄송합니다. 이번에 상품권이 좀 생겼는데 너랑 같이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서 시간 괜찮으면 같이 갈래?
저는 자존심 강한 시어머니께서 먼저 화해를 청하신 것이 큰 용기라고 생각했고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한번 잘 지내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약속 당일 저는 시댁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옷을 갈아입고 나오겠다며 안방 드레스룸에 있는 상품권을 좀 챙겨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아가, 안방 드레스룸 거울 앞에 상품권 봉투가 있을 거다. 100만 원짜리로 몇 장 있으니 잘 챙겨 나오너라. 저는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상품권 봉투를 찾아 그대로 들고 나와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한 저희는 즐겁게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옷을 사주시기도 하고 당신의 쇼핑을 돕는 저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한참 쇼핑을 하던 시어머니는 예약해 둔 명품 가방이 있다며 저를 매장으로 이끌었습니다. 내가 전에 예약했던 가방이 오늘 나온다고 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상품권을 전부 가지고 온 거야. 아, 그러셨구나. 상품권을 몇백만 원이나 모아두셨어요. 그럼 주변에서 선물로 주기도 하고 내가 사둔 것도 있고 안 쓰고 놔뒀다가 이렇게 큰 거 하나씩 살 때 쓰는 거지. 자, 어디 보자.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상품권 봉투를 열어본 시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아니, 왜 상품권이 한 장 비는 거지? 이상하다. 분명히 아침에 다 세어보고 나왔는데 100만 원짜리 한 장이 없어졌네. 네. 그럴 리가요. 어머님, 계속 가방에 잘 넣어두셨잖아요. 다시 한번 잘 세어보세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가져갔니? 솔직히 말해봐. 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어머님 상품권을 가져가요? 내가 넣어오기 바로 직전에 상품권 개수를 정확히 셌거든. 그 이후로 그 봉투를 만진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럼 내가 아니면 이 상품권이 발이 달려서 저절로 사라졌다는 말이니? 저는 너무나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시어머니는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배운 것 없는 것들은 엮이면 안 된다고 했던 거야. 너 아무리 형편이 궁해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 돈에 손을 대. 시어머니는 심지어 제가 입고 있던 가디건을 잡아당기며 찢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백화점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저는 수치심과 억울함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중년의 신사가 저희에게 다가와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자, 손님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말씀 나누시죠. 제가 이 백화점의 창업주입니다. 그때 매장 직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사모님, 여기 상품권 한 장이 떨어져 있는데 혹시 이거 아니실까요? 바닥에는 시어머니가 잃어버렸다던 100만 원짜리 상품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망함에 얼굴이 붉어진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화와 분노, 억울함이 뒤섞여 온몸이 떨렸습니다. 창업주 신사는 바닥에 떨어진 상품권을 주워 들고는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님께서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런데 혹시 정릉에 있는 파란 대문집에 살지 않으셨나요? 네. 아, 네. 정릉 파란 대문집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럼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셨던 김 사장님 따님이시군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아이고, 세상에. 거기 바깥에 새들어 살았던 양씨 아저씨예요.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참. 아버님, 어머님은 잘 계시죠? 저는 눈앞의 남자가 어릴 적 저희 집 바깥에 살았던 그 아저씨라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 살던 아저씨의 딱한 사정을 들으신 저희 아버지가 아주 적은 돈만 받고 저희 집 바깥에를 내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도 그 집에서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사를 갔고요. 어쩐지 제가 나중에 은혜를 갚으려고 찾아갔더니 이미 이사 가시고 연락처도 바뀌어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님 사업장도 찾아가 봤는데 없어졌다고 하고. 아이고,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아저씨, 아니, 이제는 백화점 사장님이 되신 그분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제가 김 사장님께 진 빚을 갚을 날이 온 것 같네요. 며칠 후 사장님은 약속대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아무도 몰랐던 아버지의 또 다른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집을 빌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장님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당시로서는 거금이었던 사업 자금까지 아무 조건 없이 빌려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은 품에서 낡은 차용증을 한 장 꺼내 보이셨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글씨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께서는 그냥 주는 돈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기에 졸라서 이렇게 차용증이라도 썼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저희 가족에게 내민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가 운영하는 백화점의 지분 일부를 양도하겠다는 서류였습니다. 저희는 극구 사양했지만 사장님은 이것마저 받지 않으시면 평생 무거운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뜻하지 않게 큰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지분을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고 저희는 그 자본금으로 백화점 내에 새로운 의류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어머니의 감각과 성실함 덕분에 저희 브랜드는 출시되자마자 소위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배가 아파 견딜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희를 따라잡고 싶은 마음에 주변의 말만 듣고 무리하게 주식과 코인에 투자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운 좋게 수익이 나는 듯하더니 결국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살던 큰 집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결국에는 식당 일을 하며 근근히 생활비를 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부자일 때 곁에 붙어 아첨하던 친척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돈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어머니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니 조금만 보태줄 수 있겠냐는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제게 절대 그 전화를 받지도 연락하지도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전화에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저를 도둑으로 몰며 경멸하던 시어머니의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갈돼 없어진 그분의 처지가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남편의 말처럼 이대로 냉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요즘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더욱 그립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남 모르게 베푸셨던 그 선행이 돌고 돌아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 역시 아버지처럼 다른 이들에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게 닥친 이 어려운 질문 앞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용서에 대한 질문이자 가족이라는 끊을 수 없는 인연에 대한 깊은 고찰일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풀기 힘든 매듭 같은 인연을 만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고민과 성찰을 안겨주는 주제가 되곤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 속에서 한 여성이 겪어야 했던 시련과 예상치 못한 반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야기에 담긴 진심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하기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이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데 큰 격려가 됩니다. 저는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30대 직장 여성입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제 마음속에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좋지 않은 관계로 선을 긋고 지내던 시어머니와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로부터 다시 잘 지내보자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그 연락을 받은 이후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을 준비하던 그 순간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희 집안과 당신들 집안의 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남편보다 2살이 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연상연하 커플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제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집은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투자로 갑작스럽게 큰 부를 이룬 소위 말하는 졸부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해진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이렇게 털어놓았죠. 엄마가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예전부터 잘 살았던 집안도 아닌데 말이야.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받은 보상금이랑 보험금이 있었어. 그걸로 어머니가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그 땅이 개발되면서 값이 엄청나게 뛰어오른 거야. 그걸 몇 배로 팔아서 또 다른 곳에 투자하고 건물을 사들이면서 이렇게 된 건데 왜 자꾸 우리 집안의 급을 운운하시는지 모르겠어.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셔서 그런 걸까? 우리 엄마가 특별한 직업 없이 집에만 계시니까 혹시라도 내가 우리 집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건 아닐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어머니께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 장모님은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고, 당신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살아가실 수 있다고 여러 번 설명했는데도 저렇게 완고하게 반대하시니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사실 저희 집도 순탄한 세월만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한때 동네에서 부유하다고 소문났던 저희 집은 평범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사업을 정리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행히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 덕분에 어머니는 평생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셔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로서 저희 남매를 정성껏 키워주셨고 지금도 아껴 쓰시며 여유롭게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는 저희 집의 이런 속사정을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저희 집안을 멋대로 판단하고는
절대로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을 수 없다며 결혼을 극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그 반대가 극에 달했을 때 시어머니는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 폭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너, 내 아들한테 무슨 수작을 부렸길래 애가 부모랑 연을 끊겠다는 소리까지 하는 거니? 내가 그런 말에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연을 끊겠다니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어머님은 무슨 얼어 죽을 어머님이야. 너, 내 아들한테 이상한 소리 집어넣을 생각이라면 당장 그만둬.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제 상황도 한번 들어주세요. 상황? 무슨 상황? 홀어머니의 직업도 없으시고 너는 고작 평범한 사무직 아니니? 그 월급으로 내 엄마까지 부양하기는 힘들겠다 싶어서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꿰어낸 거잖아. 우리 아들 월급으로 내 엄마 먹여 살리려고? 꿈도 야무지구나. 내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정신 차리고 내 엄마 만나서 단판 짓기 전에 내가 알아서 정리해. 시어머니의 모진 말에 저는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밉다고 해도 가족까지 들먹이며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를 굳게 붙잡으며 자신만 믿으라고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정말로 자신의 모든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집을 나왔다며 저희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죠. 아들의 강경한 태도에 결국 시어머니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몇 달 후 시어머니는 제게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우리 종은이가 너랑 꼭 결혼해야겠다는데 어미인 내가 어떻게 더 말리겠니? 어머님, 혹시 저희 어머니 생계 문제 때문에 걱정하셨던 거라면 이제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 종은이한테 얘기는 다시 들었다. 어쨌든 이렇게 된 거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그렇게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예상대로 그리 살갑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만 만나 식사를 하는 딱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게 따로 연락하는 일은 없었고 저 역시 굳이 먼저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당분간은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럭저럭 평범한 고부 사이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상 저희 사이에는 따뜻한 정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까 잠잠했던 시어머니의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회사 일로 바쁜 주말이면 저를 따로 부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하니? 종은이한테 물어보니까 잔업 때문에 출근해야 한다던데 너는 뭐 할 거니? 주말에는 별다른 계획 없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좀 오너라. 이것저것 챙겨줄 게 있으니 와서 가지고 가. 평소에 연락 한 통 없으시던 분이 갑자기 부르시니 의아했지만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도착한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에는 집안의 모든 이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웬 이불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내가 혼자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도 온 김에 같이 하면 금방 끝나지 않겠니? 이게 전부 세탁기로는 못 빠는 거고 손빨래를 해야 하는 귀한 이불들이라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를 부른 진짜 이유가 고작 이불 빨래를 시키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급한 약속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온 뒤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의 전화를 받으셨는지 시어머니는 곧바로 제게 전화를 걸어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너는 그새를 못 참고 내 남편한테 일러 바쳤니? 원래 이런 집안일 같이 하면서 정드는 거지. 그걸 가지고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을 해. 어머님, 분명히 챙겨갈 것이 있다고 해서 간 겁니다. 저도 약속이 있었는데 시간을 쪼개서 간 건데 갑자기 이렇게 일을 시키시면 저도 당황스럽죠.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으시면 미리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래 여자들은 집안일 같이 하면서 친해지는 거야. 내가 뭘 모르니까 내가 싫다고만 하지. 친해지자고 부른 내 성의를 무시해. 저는 기가 막혀서 대꾸했습니다. 친해지려고 이불 빨래를 시키는 거라면 동네 빨래방 세탁기랑은 벌써 절친이 되셨겠네요. 다음부터 이런 일은 그냥 전문업체에 맡겨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교묘한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 갔더니 타지에서 살고 계시는 시이모님, 즉 시어머니의 여동생이 와 계셨습니다. 결혼식 이후 처음 뵙는 자리였습니다. 시이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훈계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불러야 겨우 얼굴 한번 비추는 거니? 자주 와서 얼굴도 보이고 해야지. 어머, 이모님. 저희 남편은 저희 친정에 명절이나 특별한 모임 아니면 가는 일도 없는 거려. 심지어 저희 엄마 전화번호도 모를거려. 어디 남자랑 여자랑 갔니? 여자는 자고로 시댁에 잘해야 인생이 술술 풀리는 법이야. 에이, 그건 너무 옛날 생각이죠. 이모님.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따지자면 결혼할 때 집도 남편이 전부 다 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집도 반반했고 저는 예물 하나 받은 것 없이 예단까지 싹 다 챙겨갔는데요. 이모님은 저한테 뭐 받으신 거 없으셨어요. 제 말에 시이모님의 얼굴이 굳어졌고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상황을 수습하기 바빴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결혼 비용을 전부 자신이 부담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저와 저희 집안을 없는 사람 취급했던 것이죠. 저는 이 모든 부당함에 대해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제 편에 서서 시어머니와 크게 다퉜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시어머니는 모든 화살을 제게 돌렸습니다. 저 때문에 아들과 사이가 멀어졌다며 저를 받아준 것을 후회한다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지쳐갔고 제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남들 시선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버릇, 이번 기회에 단단히 고쳐야 해.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든 나는 무조건 당신 편이고 다 이해할 수 있어.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 남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편으로 시어머니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다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게 되면서부터 겨우 활기를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었죠. 저는 이 관계를 이대로 끝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시어머니께서 먼저 제게 만나자는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뜻밖에도 시어머니는 제게 먼저 사과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좀 심했던 것 같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너무 나를 세워서 말씀드렸어요. 저도 죄송합니다. 이번에 상품권이 좀 생겼는데 너랑 같이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서. 시간 괜찮으면 같이 갈래? 저는 자존심 강한 시어머니께서 먼저 화해를 청하신 것이 큰 용기라고 생각했고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한번 잘 지내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약속 당일 저는 시댁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옷을 갈아입고 나오겠다며 안방 드레스룸에 있는 상품권을 좀 챙겨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아가, 안방 드레스룸 거울 앞에 상품권 봉투가 있을 거다. 100만 원짜리로 몇 장 있으니 잘 챙겨 나오너라. 저는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상품권 봉투를 찾아 그대로 들고 나와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한 저희는 즐겁게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옷을 사주시기도 하고 당신의 쇼핑을 돕는 저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한참 쇼핑을 하던 시어머니는 예약해 둔 명품 가방이 있다며 저를 매장으로 이끌었습니다. 내가 전에 예약했던 가방이 오늘 나온다고 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상품권을 전부 가지고 온 거야. 아, 그러셨구나. 상품권을 몇백만 원이나 모아두셨어요. 그럼 주변에서 선물로 주기도 하고 내가 사둔 것도 있고 안 쓰고 놔뒀다가 이렇게 큰 거 하나씩 살 때 쓰는 거지. 자, 어디 보자.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상품권 봉투를 열어본 시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아니, 왜 상품권이 한 장 비는 거지? 이상하다. 분명히 아침에 다 세어보고 나왔는데 100만 원짜리 한 장이 없어졌네. 네. 그럴 리가요. 어머님, 계속 가방에 잘 넣어두셨잖아요. 다시 한번 잘 세어보세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가져갔니? 솔직히 말해봐. 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어머님 상품권을 가져가요? 내가 넣어오기 바로 직전에 상품권 개수를 정확히 셌거든. 그 이후로 그 봉투를 만진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럼 내가 아니면 이 상품권이 발이 달려서 저절로 사라졌다는 말이니? 저는 너무나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시어머니는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배운 것 없는 것들은 엮이면 안 된다고 했던 거야. 너 아무리 형편이 궁해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 돈에 손을 대. 시어머니는 심지어 제가 입고 있던 가디건을 잡아당기며 찢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백화점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저는 수치심과 억울함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중년의 신사가 저희에게 다가와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자, 손님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말씀 나누시죠. 제가 이 백화점의 창업주입니다. 그때 매장 직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사모님, 여기 상품권 한 장이 떨어져 있는데 혹시 이거 아니실까요? 바닥에는 시어머니가 잃어버렸다던 100만 원짜리 상품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망함에 얼굴이 붉어진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화와 분노, 억울함이 뒤섞여 온몸이 떨렸습니다. 창업주 신사는 바닥에 떨어진 상품권을 주워 들고는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님께서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런데 혹시 정릉에 있는 파란 대문집에 살지 않으셨나요? 네. 네. 정릉 파란 대문집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럼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셨던 김 사장님 따님이시군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아이고, 세상에. 저, 거기 바깥에 새들어 살았던 양씨 아저씨예요.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참, 아버님, 어머님은 잘 계시죠? 저는 눈앞의 남자가 어릴 적 저희 집 바깥에 살았던 그 아저씨라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 살던 아저씨의 딱한 사정을 들으신 저희 아버지가 아주 적은 돈만 받고 저희 집 바깥채를 내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도 그 집에서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사를 갔고요. 어쩐지 제가 나중에 은혜를 갚으려고 찾아갔더니 이미 이사 가시고 연락처도 바뀌어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님 사업장도 찾아가 봤는데 없어졌다고 하고. 아이고,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아저씨, 아니, 이제는 백화점 사장님이 되신 그분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제가 김 사장님께 진 빚을 갚을 날이 온 것 같네요. 며칠 후 사장님은 약속대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아무도 몰랐던 아버지의 또 다른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집을 빌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장님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당시로서는 거금이었던 사업 자금까지 아무 조건 없이 빌려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은 품에서 낡은 차용증을 한 장 꺼내 보이셨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글씨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께서는 그냥 주는 돈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기에 졸라서 이렇게 차용증이라도 썼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저희 가족에게 내민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가 운영하는 백화점의 지분 일부를 양도하겠다는 서류였습니다. 저희는 극구 사양했지만 사장님은 이것마저 받지 않으시면 평생 무거운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뜻하지 않게 큰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지분을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고 저희는 그 자본금으로 백화점 내에 새로운 의류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어머니의 감각과 성실함 덕분에 저희 브랜드는 출시되자마자 소위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배가 아파 견딜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희를 따라잡고 싶은 마음에 주변의 말만 듣고 무리하게 주식과 코인에 투자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운 좋게 수익이 나는 듯하더니 결국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살던 큰 집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결국에는 식당 일을 하며 근근히 생활비를 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부자일 때 곁에 붙어 아첨하던 친척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돈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어머니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니 조금만 보태줄 수 있겠냐는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제게 절대 그 전화를 받지도 연락하지도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전화에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저를 도둑으로 몰며 경멸하던 시어머니의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갈돼 없어진 그분의 처지가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남편의 말처럼 이대로 냉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요즘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더욱 그립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남 모르게 베푸셨던 그 선행이 돌고 돌아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 역시 아버지처럼 다른 이들에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게 닥친 이 어려운 질문 앞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용서에 대한 질문이자 가족이라는 끊을 수 없는 인연에 대한 깊은 고찰일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풀기 힘든 매듭 같은 인연을 만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고민과 성찰을 안겨주는 주제가 되곤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 속에서 한 여성이 겪어야 했던 시련과 예상치 못한 반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야기에 담긴 진심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하기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이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데 큰 격려가 됩니다. 저는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30대 직장 여성입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제 마음속에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좋지 않은 관계로 선을 긋고 지내던 시어머니와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로부터 다시 잘 지내보자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그 연락을 받은 이후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을 준비하던 그 순간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희 집안과 당신들 집안의 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남편보다 2살이 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연상연하 커플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제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집은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투자로 갑작스럽게 큰 부를 이룬 소위 말하는 졸부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해진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이렇게 털어놓았죠. 엄마가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예전부터 잘 살았던 집안도 아닌데 말이야.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받은 보상금이랑 보험금이 있었어. 그걸로 어머니가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그 땅이 개발되면서 값이 엄청나게 뛰어오른 거야. 그걸 몇 배로 팔아서 또 다른 곳에 투자하고 건물을 사들이면서 이렇게 된 건데 왜 자꾸 우리 집안의 급을 운운하시는지 모르겠어.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셔서 그런 걸까? 우리 엄마가 특별한 직업 없이 집에만 계시니까 혹시라도 내가 우리 집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건 아닐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어머니께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 장모님은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고, 당신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살아가실 수 있다고 여러 번 설명했는데도 저렇게 완고하게 반대하시니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사실 저희 집도 순탄한 세월만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한때 동네에서 부유하다고 소문났던 저희 집은 평범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사업을 정리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행히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 덕분에 어머니는 평생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셔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로서 저희 남매를 정성껏 키워주셨고 지금도 아껴 쓰시며 여유롭게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는 저희 집의 이런 속사정을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저희 집안을 멋대로 판단하고는 절대로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을 수 없다며 결혼을 극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그 반대가 극에 달했을 때 시어머니는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 폭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너, 내 아들한테 무슨 수작을 부렸길래 애가 부모랑 연을 끊겠다는 소리까지 하는 거니? 내가 그런 말에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연을 끊겠다니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어머님은 무슨 얼어 죽을 어머님이야. 너, 내 아들한테 이상한 소리 집어넣을 생각이라면 당장 그만둬.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제 상황도 한번 들어주세요. 상황? 무슨 상황? 홀어머니의 직업도 없으시고 너는 고작 평범한 사무직 아니니? 그 월급으로 내 엄마까지 부양하기는 힘들겠다 싶어서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꿰어낸 거잖아. 우리 아들 월급으로 내 엄마 먹여 살리려고? 꿈도 야무지구나. 내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정신 차리고 내 엄마 만나서 단판 짓기 전에 내가 알아서 정리해. 시어머니의 모진 말에 저는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밉다고 해도 가족까지 들먹이며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를 굳게 붙잡으며 자신만 믿으라고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정말로 자신의 모든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집을 나왔다며 저희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죠. 아들의 강경한 태도에 결국 시어머니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몇 달 후 시어머니는 제게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우리 종은이가 너랑 꼭 결혼해야겠다는데 어미인 내가 어떻게 더 말리겠니? 어머님, 혹시 저희 어머니 생계 문제 때문에 걱정하셨던 거라면 이제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 종은이한테 얘기는 다시 들었다. 어쨌든 이렇게 된 거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그렇게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예상대로 그리 살갑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만 만나 식사를 하는 딱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게 따로 연락하는 일은 없었고 저 역시 굳이 먼저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당분간은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럭저럭 평범한 고부 사이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상 저희 사이에는 따뜻한 정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까 잠잠했던 시어머니의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회사 일로 바쁜 주말이면 저를 따로 부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하니? 종은이한테 물어보니까 잔업 때문에 출근해야 한다던데 너는 뭐 할 거니? 주말에는 별다른 계획 없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좀 오너라. 이것저것 챙겨줄 게 있으니 와서 가지고 가. 평소에 연락 한 통 없으시던 분이 갑자기 부르시니 의아했지만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도착한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에는 집안의 모든 이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웬 이불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내가 혼자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도 온 김에 같이 하면 금방 끝나지 않겠니? 이게 전부 세탁기로는 못 빠는 거고